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으로 작성된 절도죄 심층 법률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게 뭐랄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일상과 꽤 밀접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절도죄의 핵심 개념, 특히 그 유명한 불법 영득의 의사 있잖아요. 그게 정확히 뭔지, 또 다량한 절도 유형은 어떤 게 있고 혹시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뭘 고려해야 하는지 딱 그 핵심만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절도죄라는 게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그걸 넘어서요. 개인의 재산권 보호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사회 전체의 신뢰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범죄 같지만 법적으로 들어가면 사안에 따라 평가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그 점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죠. 법에서 말하는 절도, 정확히 뭔가요? 형법 제329조를 보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나오네요. 네,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재물은 보통 눈에 보이는 물건 같은 유체물이나 전기처럼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근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죠? 바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나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현재 판례상 재물로 딱 보기보다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보는 경향이 좀 더 강해요.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순수하게 디지털 자산만 가져갔다, 이걸 이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법이 아직 기술 발전을 다 못 따라가는 부분이랄까요? 물론 계속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득의 이사, 이게 진짜 핵심이라면서요? 이게 없으면 절도가 아니라면서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정말 이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입니다. 불법 영득의사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갈 때 그냥 완전히 주인을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쓰거나 팔아버릴 생각,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것처럼 쓸 생각? 네, 그러니까 잠깐 빌려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그건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절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걸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피고인이 없었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아,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군요. 그럼 잠깐 빌려 쓴 것뿐이에요. 이게 통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용절도라는 건 뭔가요? 이게 다 인정되는 건 아니겠죠? 네, 맞아요. 사용절도라고 해서 무조건 다 괜찮은 건 절대 아니고요. 남의 물건을 잠시 사용하고 곧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경우에 이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걸 판단할 때 그 사용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또 그 사이에 물건 가치가 혹시 떨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정말 돌려주려는 의사가 진정성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남의 휴대폰을 한두 시간 쓰고 그냥 근처 화장에 두고 갔다. 이건 사실상 돌려줄 의사보다는 버린 것에 가까우니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 살인사건에서 증거를 없애려고 피해자 지갑을 가져가서 태워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는 지갑 자체를 자기가 쓰거나 처분하려 한 건 아니라고 봐서 지갑에 대한 불법 영득의 의사는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복잡하죠. 결국 객관적인 증거, 정황 이런 게 중요해요. 와, 정말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네요. 근데 절도에도 종류가 다양하다면서요. 단순 절도 말고 더 심각한 유형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밤에 사람이 자거나 쉬고 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서 훔치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물건을 훔친 걸 넘어서 주거의 평온이라는 걸 심각하게 해친다고 봐서 훨씬 무겁게 처벌해요. 그래서 벌금형이 아예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돼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이군요. 네. 그리고 더 무거운 건 특수절도인데요. 이건 야간에 문이나 벽 같은 걸 부수고 침입해서 훔치거나 아니면 칼 같은 위험한 물건, 즉 흉기를 가지고 훔치거나 그것도 아니면 2명 이상이 함께 훔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만 딱 규정돼 있어요. 하한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는 겁니다. 아, 확실히 위험성이 커지니까 처벌 수위도 확 올라가는군요.
그럼 길에서 남이 잃어버린 물건 같은 거 그거 주워서 가져가는 건 절도랑은 다른 건가요? 이것도 꽤 헷갈리던데요. 하고 있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PC방 같은 곳은 주인이 전체 공간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손님이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그걸 다른 손님이 가져갔다. 이건 PC방 주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거라 절도죄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택시 승객이 뒷좌석에 물건을 놓고 내렸는데 그걸 기사님이 가져갔다면 그 물건은 승객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 즉 점유 이탈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점유 이탈불 횡령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아하, 그 물건이 누구의 관리하에 있었느냐? 그 미묘한 차이로 죄명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점유 상태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만약이지만 이런 절도 혐의를 받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은 역시 불법 영득이사가 없었다는 걸 주장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린 사용절도 주장이 대표적일 거고요. 또 현실적으로 정말 중요한 게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물론 특수절도처럼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단순절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기소유예. 재판으로 가더라도 판사님이 형량을 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는 감경 요소입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합의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꼭 강조하고 싶은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출진술이 어떻게 되느냐가 나중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확실히 알 수 있었네요. 여러분께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비트코인이나 데이터 같은 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거의 물리적인 재물 개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절도죄 법이 앞으로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져감,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과연 형태가 없는 것을 훔친다는 것의 의미는 미래에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한 번쯤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